트럼프. 제2라운드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우리에게는 어떤 창조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의 시간인가. 무언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This is a fraud. Frankly, we did win this election. 과연 올해 한 해 승자가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특집 토론 미국 어디로 가나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토론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이 선거 결과 어떻게 또 지켜보셨는지 세 분의 의견 먼저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영 교수님께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 선거에서 사실 바이든이 지금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난번 선거에서 빼앗겼던 그 경합주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분열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도 양극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그 양극화를 더 부추긴 인물로 보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재임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좋아하게 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 싫어하게 되면서 사실 이번 선거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대결이 아니라 트럼프와 반 트럼프라는 그런 패턴이 있었고, 실제로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많이 올라간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던 지역에서는 이제 그 지역의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트럼프를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민주당 성의 유권자들이 이제 결집을 한 거죠. 예,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선거 이후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 역시 겸손과 승복, 그다음에 존중의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확정이 되고 이후에 취임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 사회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민들이 이제 투표를 마친 지금은 좀 전 세계 구성원 앞에서 미국이 좀 국민적으로 좀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미국 확진자가 1,000만 명이거든요. 세계 인구의 10명 중에 2명이 미국 시민인데, 그래서 세계가 코로나로 빨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미국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결국은 미국이 인권과 법치, 또 개인의 자유, 재산권의 존중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의 근본적 질서와 가치를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훼손하고 있는데, 미국이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좀 미국이 이제 세계 구성원 앞에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과거에 이제 북부 공업지대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이제 되면서 이제 선거 승리를 이끌었지만 이번엔 그 중에 일부가 다시 또 이제 역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비록 초박빙이긴 했습니다. 특히나 미시건하고 위스콘신이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됐는데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유혜영 교수님 어떻게 분석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이 경합주의 결과를 봤을 때 첫 번째, 이 러스트벨트에서 왜 민주당이 선전을 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민주당이 지난 4년간 힐러리 클린턴의 패배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는 사실 미시건이나 펜실베니아 같은 주는 25년 동안 계속해서 민주당을 찍어왔어요. 2016년 전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지라고 해서 굉장히 승리를 당연시했다가 이제 잃어버린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바이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펜실베니아를 무려 14번이나 방문을 했어요. 사실 미국의 주가 50개인데 한 주가 이렇게 14번이나 이렇게 관심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조 바이든 후보 자체가 펜실베니아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스크랜튼이라는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이 고향이기 때문에 원래 미국 사람들에게 조 바이든 후보는 엉클 조 혹은 그 블루칼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4년 전에 민주당이 내세웠던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훨씬 더 호감도가 러스트벨트 지역에 사는 이제 유권자들에게는 높았다. 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이번에 경합주로 이제 들어간 조지아나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유가 다른데 민주당이 선전한 이유가 이 두 주 같은 경우는 그 주의 인구 변화와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인종별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흑인 같은 경우는 90%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히스패닉 계열은 3분의 2 정도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애리조나나 조지아 같은 경우는 백인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히스패닉이나 아시아계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 남부에 있는 주들이 날씨도 따뜻하고 물가가 뭐 보스턴이나 뉴욕보다 싸다 보니까 대학 졸업장에 있는 젊은 이제 노동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럼 대학 졸업장에 있는 이런 젊은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제 공화당 성향이 강했던 이런 조지아나 애리조나가 점점 파란색이 되면서 이번에 바이든 후보도 그 혜택을 본 거죠. 이런 미국 우선주의 같은 경우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좀 영향을 미쳤으려고 보시나요, 김병대 의원님? 바이든은 얼핏 보면 굉장한 자유주의자, 어떤 다자주의를 존중하고 또 국제 규범과 국제 기구를 굉장히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서 트럼프는 뭐 국제기구랑 기구는 다 비웃어버리거나 무력화하거나 탈퇴해버리거나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의 어떤 그 국제적인 리더십이 어떤 과거의 어떤 자유주의 질서를 복원하고 상호 의존하는 세계에서 어떤 그 조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리더십이냐? 미국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역시 변형된 자국 우선주의예요. 다만 그 스타일을 뭐 굳이 따지자면은 트럼프가 좀 늑대같이 물어뜯는 형의 리더십이라면은 바이든은 여우처럼 이리저리 꾀를 내가지고 얼핏 보면은 같이 가지만은 결국은 도로 미국 우선주의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도 결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다소 숨쉴 공간을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나름대로 희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선거 과정에서도 노동자 이익에 우선한 경제 통상 정책을 또 제조업 정책을 네. 바이든도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의 그 환한 정서, 분노의 정서를 고려했다고 보고 그래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일부를 흡수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피즘이라고 하죠. 이런 미국 우선주의는 바이든 시대에도 완전히 청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설령 당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이제 마치 트럼프가 없었던 듯이 옛날로 미국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트럼프가 4년 내내 했던 일이라는 것이 미국 제조업이 국제 경쟁을 잃어가면서 이를테면 중국의 어떤 전자 공장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상황을 트럼프는 끊임없이 그런 다자주의 WTO의 164개 회원국이 서로 어떤 합의된 규범을 가지고 안정적인 국제 질서, 경제 질서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면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들어오게끔 이를테면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그 전략을 보면은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어떤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WTO 룰을 깨가면서 극단적으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결국은 한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또 이를테면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제조업 회사들로 하여금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죠. 물론 그 대가가 이 안정된 다자주의 질서가 파괴되는 우리가 가장 큰 어떤 피해고 위험을 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예상외로 트럼프의 그런 다자주의 질서를 헤쳐가면서까지
미국 예외주의, 미국 중심주의를 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미국 유권자들의 호응이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종주국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아직도 2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하고 있을까? 이 부분 유엔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우선 미국 선거를 간접 선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미국 유권자들도 한국의 유권자들처럼 투표를 하러 가면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이라고 후보에게 투표를 합니다. 다만 주마다 그 밑에 선거인단 이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기 때문에 간접 투표는 아니고요. 선거인단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가 절충안으로 탄생을 한 건데 국민들이 먼저 투표를 하되 사실 국민들이 중우 정치로 인해서 굉장히 잘못된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훨씬 더 관심이 있고 교육 수준이 높은 선거인단들을 우리가 하나 더 이렇게 버퍼처럼 둬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그거를 이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선거인단 제도가 탄생을 한 거고 다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미국은 이제 주마다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와이오밍 같은 경우는 인구가 60만 명이 안 되는데 송파구보다 적거든요. 하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4천만 명이 넘는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우려한 건 다수의 횡포. 그래서 인구가 많은 주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주에도 훨씬 더 이제 가중치를 줄 수 있는 선거인단 제도를 만든 거죠. 사실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국 사람들도 선거인단 제도가 오늘날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6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왜 못 바꾸는가? 미국은 사실 한국과 달라서 제도나 법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선거인단 제도 같은 경우에 이걸 바꾸려고 하면 상원, 하원 각각에서 3분의 2 이상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이 50개 주에 4분의 3에 해당하는 38개 주 이상에서 또 비준을 각각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사실 이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그 유권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른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투표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로 작동하지 않은 계층도 이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유혜영 교수님? 사실 이제 한국에서 미국을 보면 왜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저럴까 굉장히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봄까지 뉴욕에 있다 왔는데 뉴욕에서 저희가 한 2달 반 동안 집에만 거의 있었는데 그때 초기에만 해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정말 없을 정도로 뉴욕도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긴 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이 믿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서 보낸 거고 마스크를 쓰는 거는 별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미국은 코로나를 금방 극복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팍스뉴스나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양극화의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가 내가 지지하는 그냥 정치인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죠. 그 40%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임기를 시작할 때 지지율을 보시면 43%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미국에서 24만 명 가까이 사망하고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걸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19가 미국이 너무 심각하고 경제도 굉장히 무너져서 타격이 클 것 같지만 이미 양극화가 진행된 미국에서 특히 김동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혀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존재가 우리가 그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북미 간의 관계의 개선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국면을 만들었다가 이게 정체 국면으로 또 갑자기 돌아선 이제 그런 상태고 지금 이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북미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김종대 위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바이든이 지금 북한에 대한 정책을 준비했느냐? 저는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건 완전히 진공 상태로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유추만 하고 앞으로 추이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볼 뿐인데 올해 7월에 그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북한 문제가 나오는데 북한 문제는 외교로 풀겠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동맹국과 함께, 우방국과 함께 북한의 외교로 다자적으로 풀겠다.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 육자회담도 있고 전례가 많이 있는데
장기적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바이든 그 캠프에 참여하는 몇몇의 인사들을 보면 전부 뭐 오바마 때 그 주요 국무부, 국방부 관리들입니다. 여기에 두 개의 어떤 관점이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북한과 같은 악당은 쉽게 뭔가 우리가 품을 내줘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종국에 가서는 붕괴시킬 수도 있는, 서서히 피를 말려서 이렇게 고사시킬 수도 있는 이런 어떤 강경한 관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 협상할 수 있다. 사실은 종전선언, 평화체제 왜 안 되냐. 그래서 비핵화 과정이 먼저 선결되지 않아도 포괄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북한하고의 어떤 평화 협정도 체결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관점이 혼재가 돼 있는 것이죠. 과연 누가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를 장악하고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 책임자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어떤 그 정책의 스펙트럼의 어느 한 지점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지지 세력이 굉장히 강고하고, 다시 말한다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마치 어떤 세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라인 것처럼 생각해 왔지만 오히려 미국이 세계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미국으로부터 압도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가령 저는 뭐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또는 바이든이 돼서 뭐 상당 기간 어떤 미국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을 세워가느냐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 또 오랜 동안 진행해 왔던,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어떤 전략적 자주성을 가져야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힘으로 북한이나 미국에 대해서도 이 평화의 어떤 그런 길로 예. 견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과정에서 시급히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에 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계속되든 아니면 바이든으로 바뀌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을 좀 정확하게 빨리 진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 관계 측면에서 특히 이제 뭐 전자권 환수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게 굉장히 꼬여 있는 상태였었는데 예. 이후 어떻게 또 조명하시는지. 이렇게 그 바이든 시대가 온다면 그 당시에 오바마 때 이렇게 중국 견제를 위한 어떤 다자간의 어떤 진영 구축, 포위 전략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한미일의 어떤 군사적인 결속을 강화하는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된다면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민감한 주제들이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시 작전권을 쉽게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양국 간에 그 군사 당국 간에 논의되는 분위기를 보면은 자꾸 전자권 전환에 조건을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마치 어떤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견제라는 큰 그랜드 스트래티지, 그 대전략 속에서 한반도를 자꾸 규정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전자권 문제조차도 미국이 과거에 원하면 다 가져가라. 그것도 빨리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던 분위기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설령 가져가더라도 유엔사를 통한 어떤 미국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전자권조차도 이번에 그 펜타곤의 입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말로 피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군사 당국 간의 그러한 논의 구조는 그대로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정부가 우리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가 한번 주도해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미국의 관성을 조금 저희가 약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한국이 중재자 지위를 넘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네, 이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혹은 그 전에 한국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서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 중에서 한국에 더 누가 유리한가 흔히 하죠. 예.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미국에서 본 이제 미국 사람들이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면 공화당이나 민주당과 상관없이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굉장히 진보를 이루기가 어려운데 왜 그러면 미국 사회에 북한에 대한 이런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엘리트 혹은 정책 결정자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로 된 정보가 굉장히 사실 그렇죠. 접근이 쉽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북한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계시고 정부가 내는 많은 이제 간행물 같은 게 있는데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제 속도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정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주로 이렇게 정책 결정자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순환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사실 근본적으로 북한을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외교 덕분에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불확실성도 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뭐 이런 외교나 국방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한국 정부가 좀 이게 롱텀으로 길게 봐야 한다. 미중, 그다음에 한미일, 그다음에 북중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는 동아시아 조건에서 이제 우리 한국의 선택지들은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저는 이제 국제 통상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 경제와 미국의 경제 요구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 경우는 이제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그 무역 의존도가 한 68% 가까이 되는 나라인데 반대로 미국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죠. 가령 우리 수출 총액 중에 중국으로 가는 비율이 한 25%라면 미국의 수출 총액 중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은 한 6%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사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의 국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 그 기초 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 중심주의, 미국 우선주의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 경제의 이익에 맞게 우리가 통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 가야 되는 필요가 있고 저는 거기에 우리 유명희 본부장이 상당히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한국의 후보가 WTO 다자주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또 바이든이 최소한의 그런 미국의 책임성 있는 역할에 대해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 후보가 더 WTO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 적임자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는 열릴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 대선을 지금 뭐 며칠째 거의 뭐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지만은 사실 대한민국이 어떤 존재냐를 되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체험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들 파워, 중견 국가로서 이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일단은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이 먼저 물어볼 겁니다.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면서 그 굉장히 한국의 의견을 경청하리라고 예상이 들고 또 그런 와중에서 트럼프를 그 뭐 러브레터까지 주고받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당장 말이 통하지 않다 보면은 미국으로 통하는 길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 혼란도 대한민국의 역할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히 그 WTO 사무총장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전반기를 지배해왔던 중재자라는 담론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종식시켰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사자, 주도자,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나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나라, 미국의 길도 아니고 중국의 길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이런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재확인을 하면서 이제 국제 무대 속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저 혼란은 우리한테 뭔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문제는 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가 아닌 거죠. 우리가 창조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신뢰 문제이죠. 뭐 미중, 뭐 북미 또 남북 마찬가지인데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아까 김종대 전 의원께서 이제 우리에게 물어볼 거다라고 말씀하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답을 할 것이냐 또는 어떤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할 것이냐. 저는
지금 이제 한강 하구가 있는데 그게 정전협정상에도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이 보장돼 있어요. 이를테면 한강 하구 굉장히 그 아주 경계에 심각하고 엄중한 대치되는 그런 한강 하구에서 보장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가령 남과 북이 그것을 비록 그게 작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걸 제대로 성취해내서 그런 신뢰를 만든다든지 우리의 어떤 창조적인 모델을 우리가 준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이런 자세가 지금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미국에게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창조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모델.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 가지신 분들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다. 힘이 지배하는 강대국의 질서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김정석에 대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변두리 근본주의자라고 규정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미국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중국 사이에서 미국이 물어볼 거다. 너 누구 편이냐? 중국 편이야, 한국 편이야 할 때 응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미국 편이라고. 이건 뭐 엄마 아빠 이혼하는데 아이 보고 너 엄마 편 들래, 아빠 편 들래?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답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한 당사자가 바로 바이든입니다. 사실 독일도 그렇고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또 제가 아는 어떤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라든가 얼마든지 스마트하게 자기 공간을 확보해 가면서 이 미중 틈바구니 내에서도 자주적인 중견 국가의 생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그들 나라보다 더 큰 대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의 담론을 초월해서 어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의 국익을 재정의하고 그걸 갖고 제대로 설득하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나라들하고 찾아가고 그래도 안 되면은 가끔은 얼굴 붉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이라도 좀 뒷받침해봐야지 운명적으로 어떤 편가르고 줄 서고 진영으로 쪼개지는 이런 논리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저는 자신감을 갖자고 제안합니다. 지금 바이든 캠프에는 2,000명이나 되는 외교정책 자문단이 있고 그 안에서도 아시아를 담당하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 대북 문제에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자문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하는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의 의견이 바이든 독트린으로 나올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렇게 바이든 캠프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경쟁하는 의견들을 먼저 살핀 다음에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가장 적합한 그룹에 긴밀하게 이제 접촉을 해서 유용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우리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참모들이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면 그게 사실 저는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제가 이제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때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요구,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록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밀려 있지만 대중 관계라든지 동아시아에 있어서 그런 외교 정책에서는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당장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한 800여 개 있는 세계 해외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기지란 말이죠. 그 주한미군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한국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미국의 세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국의 국익을 실현하고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세우고 그것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바이든의 참모국을 만들려면 그 전제가 우리의 국익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통상 정책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 한국 국민 경제가 그런 미국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면은 국제 통상 규범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의 국익이 미국의 국익과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객관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 여전히 결과는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실 좀 민주주의 위기 같은 것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누적된 불만이라든가
극단적인 정치 분열 그리고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에도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여부 역시 변수로 남아 있는데요. 과연 미국이 어디로 가는지 주목해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과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 나가야 될지 고민해야겠습니다.